안녕하세요. IB셉트에서 IB 사이콜로지를 담당하고 있는 토니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비 11학년, 그 중에서도 체드윅을 재학 중인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내 가이드를 찍게 되었는데 이번에 커리큘럼이 새로 바뀌면서 실제로 내신적인 부분에서도 바뀐 점들이 많아서 이걸 선배들한테 좀 피상적으로만 얘기를 들었던 것이 많을 텐데 좀 오늘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만 하자면 저는 선배들한테 토니쌤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IB셉트에서 IB 사이콜로지만을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과목은 하지 않고 IB 사이콜로지만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저도 13년 전쯤에 러시아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IB 사이콜로지를 이수하였고 대학교에 가서도 영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해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체드윅 학생들을 가르치고 IB 사이콜로지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새로운 커리큘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IB 사이콜로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2년 동안 무슨 내용을 배우게 될지를 가장 궁금해 할 텐데 여기 보이시는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을 총 2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체드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미국 대학을 희망하고 있고 미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고 미국 입시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최종 GPA 그리고 2학년 시작될 때 받게 될 PG, Predicted Grade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의 챕터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1학년 때 배운 내용은 1번 Research Method부터 4번 Biological Approach까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2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 대학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엔 1학년 내신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1, 2, 3, 4 특히나 이 리서치 메서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여름 특강에서도 이 리서치 메서드 부분에 굉장히 힘을 실어서 많이 가르치는데 그 이유가 앞으로 이 2번부터 6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가르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가장 기본기 같은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해야 되는데 피아노를 멋진 연주곡들을 연주를 해야 되기 전에 일단 악보를 보는 법부터 배워야 우리가 피아노를 치든 말든 할 수가 있어요. 이 리서치 메서드는 악보를 보는 법을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이콜로지라는 과목 자체가 인간에 대해서 사이언티픽하게 연구하는 거다라고 디파인을 하고 들어가는데 이 사이언티픽하게 인간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지어 이거는 체드윅에서는 내신 시험으로도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꼭 리서치 메서드에 대한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배우는 순서는 Learning and Cognition을 배우고 나서 이거를 하나 끝내고 이렇게 가기보다는 Learning and Cognition을 배우면서도 예를 들어서 메모리와 관련된 토픽을 Learning and Cognition에 속하는데 우리의 뇌 부위 중에 히포캠퍼스라는 부위는 또 이 메모리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또 뇌과학적인 얘기를 끌고 오면서 Learning and Cognition과 Biological을 좀 혼합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마찬가지 Human Relations 넘어가서도 Attraction 관련 토픽을 배우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할 때 어떤 Chemical Messengers가 몸에서 작용을 하는가 도파민 아니면 뭐 세로토닌 이런 뉴로트랜스미터들이나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또 바이올로지컬 어프로치를 같이 엮어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6개 중에 이 위에 있는 첫 4개 Research Method, Learning and Cognition, Human Relations 그리고 Biological Approach까지가 체드윅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험을 뭘 보게 되냐, 어떤 시험을 보고 얼마나 어렵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할 텐데 위에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순히 SAQ, 짧은 에세이와 22점짜리 ERQ를 보게 됐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더 문제 유형이 다각화되고 문제 유형들마다 요구하는 점들이 좀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위에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암기 중심이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왜냐면 그 친구들은 좀 스트럭처가 딱 정해져 있고 정형화가 돼 있고 relevance 한 study, 리서치 몇 개를 외워서 그대로 적으면 됐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해 기반으로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었지만 이거를 사실 노력으로 열심히 암기를 해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과목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시험 유형들은 많이 바뀌게 됐는데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 체드윅에서는 이 시험을 EOL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 PBL이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어요.
EOL이라고 부르는 부분은 Evidence of Learning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Summative라고 많이 불렀었고 지금도 뭐 캐주얼하게는 Summative라고 부르는 시험인데 이 Summative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시험 한 번만에 이 학습을 다 나타낸다라는 게 조금 뭔가 시험만 잘 보면 장땡 이런 어감이 들어가서 EOL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이제 얘가 학습한 거에 대한 증거를 내놔라라는 식으로 용어가 좀 바뀌게 됐어요. 제드윅에서도. 근데 이제 보통 EOL이라고 하면 이 exam condition에서 딱 정해진 시간 안에 에세이를 쓰는 시험들이라고 혹은 문제를 푸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PBL은 Project Based Learning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 체드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거나 뭐 친구들과 어떤 심리학적 토픽에 대해서 소개하는 영상을 간단하게 찍는 그런 형식의 시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Paper 1, Paper 2, Paper 3 그리고 IA까지 파이널 점수에 들어가는 건 기존 커리큘럼과 똑같지만 이 Paper 1과 Paper 2 안에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특히나 Paper 1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냥 SAQ 3문제 그리고 ERQ 1문제 이렇게 해서 총 2시간짜리 시험이었는데 이번 커리큘럼 변화에서 Paper 1은 섹션 A, B, C 이렇게 나뉘게 되고 각각 4점, 6점, 15점짜리 에세이예요. 아무래도 거의 첫 학기 때는 Paper 1의 섹션 A와 섹션 B를 중점적으로 하고 이때까지는 학생들이 막 그렇게 심하게 어려워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섹션 A는 사실 기존 선배들이랑 비슷하게 어떤 용어의 데피니션을 외우고 쓰는 그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과 암기로 어느 정도 커버되는 부분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새로운 유형의 문제인데 언쓴 텍스트를 하나 던져주고 이 텍스트를 분석한 다음에 내가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심리학적 개념을 적용해서 설명을 하는 에세이예요. 6점짜리 에세이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심리학적 내용만 잘 이해하면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초에 이 Paper 1 섹션 A, B까지는 학생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Paper 1C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이제 조금 멘붕이 오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체드윅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험 중에 하나예요. 얘는 15점 만점짜리 시험인데 이 Paper 1C 같은 경우에는 Six Concept이라는 새로운 커리큘럼에 등장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돼요. Bias, Causality, Measurement, Responsibility, Perspective Change 이렇게 6개의 컨셉을 새로 배우게 되는데 내가 어떤 심리학적 논문을 보고 혹은 새로운 theory를 배웠을 때 그냥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구나 라고 넘기는 게 아니라 어떤 심리학적 이론을 보든 어떤 논문을 어떤 리서치를 찾아보든 내가 비판적으로 이 six 컨셉을 활용해서 크리티컬하게 evaluate 하는 에세이를 써야 돼요. 이게 새로운 커리큘럼에서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이 Paper 1C 시험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거다.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커리큘럼의 변화 중에 또 커다란 거 하나가 이 Class Practical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실험이라는 걸, experiment라는 걸 2년 코스 중에 딱 한 번만 진행을 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participant를 자기가 직접 모집해서 그 친구들에게 experiment를 하고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쓰는 게 IA였는데 이번 새로운 커리큘럼부터 IA는 experiment를 실제로 진행하진 않고 proposal 폼으로만 쓰게 될 거예요. 내가 이런 토픽이 궁금해서 내가 이런 리서치 퀘션을 잡았고 내가 이런 방법으로 이걸 연구해 볼게 라고 프로포저만 쓰면 되게 돼서 이제 실제로 실험을 IA를 위해서 할 필요는 없어졌지만 대신에 이 4가지 Experiment, Survey, Observation, Interview라는 요 4가지 리서치 메서드를 2년에 걸쳐서 총 4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 리서치 메서드마다 한 번씩 실제로 내가 스터디를 해볼 건데 체드윅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Experiment와 Survey를 진행을 했었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또 선생님의 마음에 따라서 그리고 그 해마다 조금 바뀔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리서처가 돼봐서 이걸 진행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Experiment Survey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냥 했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일종의 리포트 같은 에세이를 작성하게 돼요. 이게 Paper 2 Section A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요거는 뭐 크게 점수에 들어가진 않고 나중에 파이널을 위한 대비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학년 가장 마지막에 보는 가장 어려운 시험이라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Paper 2 Section B에 해당되는 에세이인데 요 Paper 2 Section B도 15점 만점짜리 에세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6 컨셉을 적용해서 내가 시험에 딱 들어가면 처음 보는 논문 스터디가 하나 등장할 거예요. 그 스터디를 보고 내가 그 6 컨셉을 활용을 해서 이 논문에 대해서
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학년 때 마지막 시험이 될 건데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새로운 커리큘럼에 등장하는 이 6 컨셉, 바이어스부터 퍼스펙티브까지 각 컨셉이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퍼 1C 그리고 페이퍼 2 섹션 B 이렇게 가장 어려운 15점짜리 에세이들을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방학 특강 때 아무래도 리서치 메서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이 돼야 이게 용어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하지만 겨울방학 특강 때는 제가 이 6 컨셉을 가장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이거를 겨울방학 때 좀 잘 학습을 하고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엔 페이퍼 1C나 페이퍼 2B를 그래도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컨셉은 이번 2년 커리큘럼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학생들이 꼭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 6 컨셉이 뭐가 중요한 거냐 그리고 리서치 메서드라는 게 왜 중요한 거냐를 약간 실감시켜 드리기 위해서 간단하게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콜로지라는 걸 애초에 뭐라고 디파인을 하고 들어가냐, 인간에 대한 scientific한 study예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scientific한 study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IB 사이콜로지에서는 비과학적인 이야기들은 전혀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재밌는 심리학적 개념들에 대해서 뭐 들어보고 TV나 미디어에서 노출된 심리학을 보고 막 다크 사이콜로지나 이런 유행하는 것들을 보고 유입된 학생들이 꽤 있을 텐데 우리는 이 IB 사이콜로지에서는 항상 사이언티픽한 것만 다룬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그럼 인간을 과학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이 있냐? experiment, causal relationship을 establish 할 수 있는 experiment, self-report, 그 사람들의 participant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first-hand로 얻을 수 있는 self-report, 그리고 두 가지 variable 간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는 correlational study,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볼 수 있는 observation, 그리고 특정한 specific case나 사람을 연구하는 case study, 이렇게 총 5개가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학생들이 case study라는 말과 study라는 말 그리고 research라는 말을 좀 혼재해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심리학은 case study를 많이 외워야 하는 암기 과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뭐 글이나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고, case study라는 건 research 메서드 5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되게 많은 research들을 배우게 될 거고 많은 study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그 중에서 제가 오늘 샘플에서는 observat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observation을 보시면 observation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켜볼 때 이 participant들을 몰래 지켜보면 covert observation이라고 하고, 대놓고 informed consent, 허락을 받고 사인을 받은 다음에 관찰을 하게 되면 overt observation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ethical한 부분에서는 overt observation이 유리하겠지만 아무래도 누군가가 날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그죠? 내추럴리스틱하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심리학적 용어로 reactivity를 최대한 줄인 채로 보고 싶으면 covert observation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아무것도 마니플레이트하지 않고 지켜보게 되면 naturalistic observation, 뭔가 통제된 상황에서 지켜보면 control observation. 여기까지는 그냥 용어에서도 다이렉트하게 느껴지지만 이제 학생들이 꽤 헷갈려하는 게 participant observation versus non-participant observation 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켜보는 대상인 participant 중에 한 명이 되어서 그 being the member of the participants가 돼서 거기서 observation을 진행한다면 participant observation이라고 하고, 우리가 제3자로서 그냥 카메라 같은 걸 달아놓거나 멀찍이 누군가를 지켜보면 non-participant observation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체드윅 학생들한테 학교 폭력 실태를 보기 위해서, 불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냥 카메라를 달아놓고 그 카메라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본다, 이러면 non-participant observation. 내가 만약에 학생인 척 학교로 전학을 간 전학생인 척 하고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친구들 옆에서 친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본다, 이러면 participant observation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기반으로 우리가 새로운 스터디를 이렇게 배우게 될 건데, 이 새로운 스터디 실제로 있는 논문 중에 하나인 페싱거라는 스터디를 보면 얘는 cognitive dissonance, 즉 인지 부조화에 대한 내용이고 그 실제 있었던 스터디인데, 이 페싱거라는 사람은 무엇이 궁금했냐면 1954년도에 실제로 미국에 있던
사이비가 하나 있었어요. cult members들이 있었는데 이 사이비가 주장하기로는 1954년 12월 21일에 세계 종말이 올 거다. 엄청난 대홍수가 와서 이제 인류가 멸종을 할 거고 우리를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만 살아남을 거다라고 하는 사이비 종교가 있었는데 과연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분명히 멸망은 안 일어날 텐데 멸망이 안 일어났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 페스팅거는 그게 궁금해서 팀을 같이 꾸려서 이 사이비에 잠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비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같이 신도들이랑 믿는 척을 하면서 신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봤는데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와서 21일이 됐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겠죠. 세계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그럼 이제 얘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자기들이 속았구나. 사이비 교주에게 가서 따지고 내 돈 다시 내놓으라고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이비 신도들을 보니 우리가 세상을 구한 거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세계 멸망이 안 온 거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해낸 거다라고 믿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페스팅거가 이 흥미로운 내용을 보고 이건 인지부조화, 우리가 만약에 이때까지 바보였고 이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었던 멍청한 사람이 된다라는 걸 받아들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 사이비를 계속하는 행동을 바꾸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바꿔버리더라.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낸 거야. 이런 식의 현상을 보인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페스팅거 스터디예요. 자, 위에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터디를 하나 배웠으면 이 스터디의 aim, method, results 정리해서 심리학적 내용이랑 뭔 상관인지 링크백까지 하는 게 이제 시험이었다면 우리 새로운 커리큘럼을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쓰이는 방법과 컨셉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이 스터디를 조금 비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6 컨셉 중에 하나가 responsibility라는 게 있었죠. responsibility는 기본적으로 ethical consideration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스터디를 보면 지금 observation 중에서도 어떤 observation일까요? 그쵸? 몰래 지켜봤기 때문에 일단 covered observation, 그 cult members들은 자기들이 관찰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manipulation도 없이 진짜 그냥 사이비 종교에 잠입을 했었던 스터디이기 때문에 naturalistic observation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카메라를 몰카 같은 걸 가져가서 거기다 설치해놓고 지켜본 게 아니라 자기들도 페스팅거와 그 리서처들도 자기들이 이제 그 cult 멤버 중에 일부가 돼서 여러 명을 지켜봤기 때문에 participant observation이 돼요. 자, 그럼 몰래 이 사람들의 동의를 없이 지켜봤다라는 건데 에틱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죠. 누군가가 나에게 허락받지 않고 나의 행동들을 관찰하고 내 말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건 굉장히 unethical한 행동이에요. 그래서 responsibility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measurement나 bias 면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 페스팅거가 컬트 멤버에 들어가서 광신도인 척을 같이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들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적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기록을 하냐?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field note를 화장실이나 잠깐 go for a walk, 잠깐 밖에 나가 산책 좀 하고 올게 하고 자기의 기억에 의존을 해서 이걸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기억에 의존을 하면 당연히 메모리에는 manipulation이 있을 수 있고 바이어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interpretation에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페스팅거라는 스터디를 보고 그냥 단순히 정리해서 외우는 게 아닌 우리가 배웠던 요 6 컨셉과 리서치 메서드의 개념을 도입을 해서 스터디들을 크리티컬하게 보는 게 이번 커리큘럼에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 특강이 단순히 막 진도가 뭐 1년 내용의 70% 80% 나간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본기, 피아노로 치면 악보 보는 법을 처음 배우고 탄탄히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앞으로의 2년 동안 코스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송도와 압구정에서 모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와 수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아이비셉트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